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학을 강의하는 김철입니다. 한 주간의 학습 내용을 문제로 확인해보는 주간 행정학 시즌2 9번째 시간의 문을 열겠습니다. 이제 9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만나봐야 될 내용은 이제 행정환류론에 대한 내용이에요. 시험에 출제되는 비중이 그렇게 높은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문제가 뭐 나와 봐야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이제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안 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그런 정도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행정한류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행정윤리라든지 뭐 부패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단순하게 뭐 문제를 맞추고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어,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필기시험 붙고 나서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어느 정도는 조금 있어야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말을 잘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잘하기 위한 어떤 근거를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행정한류론과 관련되어서 연관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이제 법령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10문제 꾸려봤는데요. 이 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령 내용이기 때문에 어, 단어 하나하나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내용 자체를 지금 뭐 이제 문제를 풀면서도 여러분들 뭐 느끼시겠습니다만은 어, 그냥 단순하게 단어를 외우는 그냥 내용 자체를 그냥 달달달달 문장을 암기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 수준의 이해. 이것이 이제 가장 필요하다. 뭐 이거는 뭐 특히 뭐 행정활류론뿐만이 아니라 어, 전반적으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 그렇다. 특히 법령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해 두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청탁금지법 중심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어, 등장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또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전에 상당히 관심이 높았을 때에도 그냥 이러이러하대 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정확하게 좀 짚어나간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등록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재산 공개와 관련해서는 재산 등록 대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등록된 재산을 공개해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예, 공직자 윤리법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과거에 상당히 좀 까다롭게 시험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알아둬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뭐 7급에서는 어느 정도 다뤄질 가능성이 좀 높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뭐 교재에서라든지 또 수업 시간에서라든지 이 재산 등록 대상과 등록 재산 공개 대상 각각 구분을 해서 좀 이해를 해 두시라. 특히 이제 직렬별로 또 직종별로 뭐 경찰직이면 경찰직, 소방직이면 소방직 어느 정도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경찰직에서 어, 재산 등록 대상이 누구며 등록 재산 공개 대상이 누구인가 요거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등록 재산 공개 대상은 일단 재산 공개 대상을 재산 등록 대상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그러니까 재산 등록 대상 가운데에서 그 등록이 된 재산을 공개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요걸 만드는 거니까 이 등록 재산 공개 대상은 재산 등록 대상 안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아까 반대로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등록 재산 공개 대상은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폭이 조금 더 좁은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다음 중 등록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이건 등록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1번 맞는 이야기고요. 다음 2번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이제 등록 재산의 공개 대상이 들어간다. 2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3번 2급 이상 군무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급 이상의 군무원은 등록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니라 이들은 이제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산 등록 대상에만 포함이 되지 등록 재산 공개 대상에 군무원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3번 틀린 내용이 되겠고, 다음 4번 치안감 이상의 경찰 공무원. 경찰 공무원 가운데서도 이제 치안감 이상은 등록재산 공개 대상에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총경급부터는 이제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치안감 이상은 이제 등록재산 공개 대상에 들어간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금 포함되지 않는, 등록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2급 이상의 군무원, 3번이 그래서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 등록재산 공개 대상이 누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라고 하는 것을 뭐 마냥 이렇게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좀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익혀두시면서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은 좀 해두자.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군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2급 이상의 군무원은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정도는 좀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의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공무원 선서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1번부터 살펴볼게요. 1번 모든 공무원은 최초로 임명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선서를 실시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모든 공무원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최초로 임명이 되었을 때 이제 선서를 하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무원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요,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하지 않고 취임식 때 선서를 해요. 그러니까 정무직 공무원들은 이제 임명장은 대통령으로부터 받고, 청와대 가서 대통령한테 받고, 그 선서는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일단은 맞지 않는 얘기 같고요. 다음 2번 정무직 공무원은 최초 임용 여부에 관계없이 취임식에서 선서한다 그랬는데, 이 최초 임용 여부에 관계없이 선서한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임용이 될 때마다 선서를 하는 거죠. 취임식 할 때마다 선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 A부처 장관에 있다가 B부처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어. 장관을 이제 2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A부처 장관 취임식 할 때 선서하고 B부처 장관 취임식 할 때 또 선서를 한다. 나 이전에 A부처 장관 할 때 선서했어. 그래서 다음에 장관 할 때 선서를 요구받지 않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2번은 그래서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2명 이상이 함께 선서하는 경우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선서문을 낭독한다. 이거는 뭐 공무원 취임 선서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선서들이 다 그렇죠. 복수의 인원이 선서를 할 때에는 똑같이 그 대상자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대표자 한 사람이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4번 인사혁신처장은 각급 행정기관에서의 선서 이행 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시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서의 내용이 얼마만큼 이행이 되고 있는가,
요구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그래서 선서문을 보면 이제 나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공무원이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는지, 또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뭐 애쓰는지, 또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확인 점검하고 시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이제 2, 3, 4번은 다 맞는 이야기인데 1번 하나는 이제 틀린 내용이다.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선서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는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하지 않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라고 하는 점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2번의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중 공무원 실청 강령을 통해 요구되는 공무원의 자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었었던 적이 있죠. 국가적인 출제가 되었어서 그때는 이제 그 실천 강령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용어들, 단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실천 강령을 통해서 요구되는 공무원의 자세,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공무원의 실천 강령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겠죠. 자, 첫 번째, 적극적 업무 수행. 그런데 이 적극적 업무 수행은 이제 그 두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은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다음 두 번째, 청렴의 생활화. 그랬습니다. 청렴의 생활화는 이제 네 번째 마지막에 나와 있죠.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그랬으니까 2번 청렴의 생활화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3번의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른 행동. 이것도 이제 같이 있는 내용이니까 다 맞는 이야기가 될 텐데, 자, 4번에 공익과 사익의 조화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공익과 사익의 조화는 이게 바람직한 내용이죠. 그죠? 공익과 사익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만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익을 우선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이제 부당한 압력을 거부하고 사사로운 이익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사익보다는 공익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공익과 사익의 조화, 이것이 이제 실천 강령에서 요구되는 공무원의 자세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네요. 4번입니다. 다음 중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부정청탁 행위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청탁금지법에 대한 내용은 2017년, 18년, 19년 3년간에 걸쳐서 매번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작년에만 출제가 안 됐어요. 작년에만 출제가 안 됐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좀 이슈가 많이 되었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세 가지 맥락에서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일단 부정청탁 그리고 금품 등 수수, 이걸 이제 금지시키는 거죠. 그 두 가지를 금지시키는 데 있어서 부정청탁에 해당이 되는 게 뭔지, 금품 등 수수에 해당하는 것이 뭔지, 또 거기에 예외로 적용이 되는 예외 사항에 해당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음에 적발이 되었을 때 어떻게 처벌이 되고 있는지, 요 세 가지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를 해 두시면 분명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지금 이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관련 법,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보면 1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총 15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게 뭐냐?
라고 하는 거죠. 자, 1번부터 볼게요.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그랬습니다. 공개적으로 공직자들한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이거는 부정청탁에 대한 예외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방점을 찍어둬야 될 건 공개적으로 라는 말이죠.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공직자들한테 특정한 행위를 이렇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정청탁에 해당이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청탁의 예외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막 밀실에서 둘이 막 이렇게 속닥속닥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거는 그냥 애교로 봐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1번의 내용은 이제 부정청탁의 예외에 해당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청탁 행위 유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음 2번 채용 승진 등 인사에 개입하는 행위나 3번 사건의 수사 재판 등에 개입하는 행위나 다음 4번 법령을 위반한 병역 관련 업무 처리에 관한 내용들은 전부 다 부정청탁 행위 유형에 속하죠. 따라서 4번에서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청탁과 관련된 내용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외되는 사항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청탁 행위 유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가지나 되거든요. 그거를 뭐 일일이 다 외우는 거 이건 좀 봤을 때 의미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 15가지 전부 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딱 봐도 이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게 딱 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예외사항 같은 경우에는 좀 성격이 달라요. 7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단 가지수가 7가지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거는 해도 된다 라는 정도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부정청탁 행위 유형보다는 예외 사유 요거를 이제 조금 집중적으로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 하는 걸 강조를 드릴게요. 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부정청탁 금지를 위반하였을 경우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이해 당사자가 공직자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부정청탁의 예외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이해 당사자가 공직자한테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부정청탁의 예외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이제 예외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예외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저촉이 됩니다. 하지만 공직자한테 직접 이해 당사자가 자신의 일을 이제 직접 부정청탁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것은 위반 행위이기는 하나 제재 대상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부정청탁의 예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1번은 그래서 틀린 내용이에요. 다음 2번. 제3자의 부정청탁을 전달하는 것은 공직자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제 제3자를 위해서 공직자한테 부정청탁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가지고 공직자한테 부정청탁을 할 때 그 사람이 공직자이든 아니든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징계 벌칙 내용을 보면 일단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제3자를 위해서 공직자한테 부정청탁을 할 때에는 과태료 2천만 원의 처분을 내리죠. 근데 이제 공직자가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제3자를 위해 가지고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했을 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과 그러니까 공직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처벌 수준이 다르죠. 처벌 수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음 3번. 공직자는 단순히 부정청탁을 받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너무 공직자가 억울하잖아. 그지? 부정청탁을 받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어떨 때 처벌이 되느냐? 그 부정청탁을 받고 그 부정청탁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했을 경우에만 이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단순히 부정청탁을 받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그 내가 이 같은 부정청탁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신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소속기관에 신고하시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요.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3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4번.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예, 맞는 이야기죠. 이거는 이제 옳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 2, 3번 전부 다 틀린 이야기가 되겠고 4번 하나만 옳은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여기서는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6번입니다. 금품 등 수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매 회계년도 300만원 이상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된다. 그랬는데 요거는 뭐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 단어 하나 굉장히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직무 관련성 여부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 매 회계년도 300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 연관성이 없으면 한 번에 100만원, 그 다음에 1년에 300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어. 그 1회 100만원, 한 번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상이 아니라 초과라고 해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음 2번. 직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 금품 등 수수가 일체 금지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라도 직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받았을 때는 과태료 대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단돈 1원 한 장이라도 받으면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풍선껌 한 개라도 받으면 안 돼.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3번.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하였을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맞는 이야기죠. 그죠? 다음 4번.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한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도 제재 대상이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집에다가 무슨 뭐 사과 박스 보냈는데 뭐 와이프가 받았어. 와이프가 받았어요. 나는 안 받았어요. 나는 몰라요. 그 안에 뭐 있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 거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면은 처벌받지 못했거든요. 처벌받더라도 되게 가볍게 처벌받고 그냥 끝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좀 엄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이제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까지도 배우자로까지도 확대가 되었고 그리고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제 금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수수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제 그 공직자도 한통속이구나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지. 그래서 똑같이 이제 제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러면 1번이 정답이 되겠죠. 1회 100만원, 매 회계년도 300만원 초과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이 된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7번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뢰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너무 이제 이렇게 빡빡하게 하면 그래도 좀 사는 맛이 없지 않냐. 어느 정도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정도는 할 수 있게는 해주자.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 허용 범위가 결정이 되어 있죠. 대통령령으로 이제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이 청탁금지법이 나왔을 때
3, 5, 10의 법칙이라고 3, 5, 10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이제 10만 원까지 이제 허용이 된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조금 변동이 있었죠. 그 내용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푸시려고 하면 더더욱 그래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주류 및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은 3만 원까지 허용된다. 음식물이 3만 원까지 허용이 된다 그랬는데 여기에서의 음식물은 음식, 다과, 음료, 주류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네, 다 포함한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지금 주류 및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맞지 않는 내용이 되겠죠. 다음 2번 농축수산물 가공품을 제외한 선물은 5만 원까지 허용된다. 이건 맞는 이야기죠. 예. 선물은 5만 원인데 농축수산물 가공품에 한해 가지고 그 가액 범위가 1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농축수산물 가공품은 10만 원까지 허용이 된다. 하지만 그 농축수산물 가공품을 제외한 선물은 5만 원까지 허용이 된다 하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음 3번.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현금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렇죠. 예전에는 이게 현금과 동일하지 않고 그냥 물건으로 취급이 되어서 선물의 범위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이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어,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금하고 동일하게 인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품권이나 유가증권 등은 이제 유가증권은 그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4번. 경조사에 보내는 화환, 조환은 10만 원까지 허용된다. 그렇죠. 뭐 3, 50의 법칙에 따라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뭐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낼 때, 현금으로 낼 때는 5만 원, 화환이나 조환은 10만 원. 두 개 다 할 수는 없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환, 조환은 10만 원까지 허용이 된다는 건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틀린 것을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러면 1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음식물은 식사, 다과, 음료, 주류 다 포함한 개념이다. 요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7번의 정답 1번이 되겠네요. 8번입니다. 다음 중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금품 등 수수 금지에 있어서도 이제 예외에 해당이 되는 사항들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금품 등 수수 금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금품은 이제 청탁금지법의 8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8가지 제시된 내용들 가운데에서 이제 해당이 되지 않는 게 뭐냐? 이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1번부터 봅시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 요거는 뭐 불특정 다수한테 주는 거니까 별다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1번은 그래서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2번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그래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범위 그러니까 부계, 아버지 쪽에 8촌, 어머니 쪽에 8촌, 이렇게 그 친족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금품은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 3번. 증여를 포함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그러니까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제공이 되는 금품이니까 뭐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 사적 거래로 인해서 채무,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내가 돈을 빌려준 그런 상황에서
빌린 돈 갚느라고 돈을 줬다. 이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돈을 줬다라는 의미로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 이 사적 거래에 지금 여기 보기 보면 증여를 포함한, 증여라고 하는 걸 이렇게 주는 거죠. 주는 거. 증여는 제외가 됩니다. 증여는 제외가 돼요.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친척이라고 돈 주고 내가 야 이거 그냥 너 해라 이렇게 주는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여를 포함한 이게 아니라 증여는 제외한 사적 거래. 요거는 이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적 거래 가운데서 증여는 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공공기관 또는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그랬는데,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뭐 위로라든지 격려 목적으로 뭐 이거 밥이나 먹어라 뭐 이렇게 뭐 식사비라도 이렇게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주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제 증여를 포함했다라고 이야기한 3번이 여기서는 틀린 이야기가 되겠죠. 증여는 제외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다음 중 직무 관련 외부 강의 등의 사리금 수수 제한에 대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외부 강의 사리금도 이제 제한이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는 시간당 40만 원, 그 다음에 뭐 언론사 임직원이나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당 100만 원까지 뭐 그 저기 학교 교직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 뭐 시간당 100만 원까지 허용이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1번부터 볼게요.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 강의를 요청받은 경우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외부 강의를 요청받았을 때는 소속 기관에 사전에 신고를 해야 돼요. 반드시 신고하고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거는 이제 경위서 쓸 거리가 된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저기 전현무 씨가 KBS에 있을 때 그 회사에 신고 안 하고 몰래 이렇게 행사 MC 뛰고 뭐 이래가지고 그 경위서의 달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경위서 쓴 게 이제 족보처럼 돌아다닌다 뭐 그런 얘기들이 옛날에 예능 프로에서 우스갯소리로 많이 이렇게 이게 나왔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행사에 요청을 받았을 때는 소속 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다음 2번. 소속 기관장은 소속 기관 공직자 등의 외부 강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이 이행되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이 외부 강연 요청, 그 소속 기관의 직원들의 외부 강연 요청에 대해서 소속 기관장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 강의의 경우에는 제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겠다 이게 판단이 되면은 가지 마 허락을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얘기는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해야 될 일 다른 사람한테 다 이렇게 또 뭐 넘겨주고 이래야 된다는 얘기. 이거는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도 아니고 바람직한 내용도 아니죠. 2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강의와 관련된 사례금은 원고료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시간당 40만 원, 국공립학교 교직원은 시간당 100만 원, 그다음에 뭐 공직유관단체 소속인이나 언론사 임직원 같은 경우에도 시간당 100만 원 이렇게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 기억하셔야 되고요. 4번 기준을 초과한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뭐 형사처벌까지는 아니에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 아까 우리 그 1번에 얘기했던 대로 사전 신고 의무가 있는데, 사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별도로 이제 징계 처분을 받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경위서 써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여기서는 이제 해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영 엄한 소리 써놓은 2번이 이제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10번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시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이 신고 처리 절차는 상당히 좀 다양하다 그랬죠. 그 신고할 수 있는 그 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신고자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제3자라 하더라도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 수수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데 어디다가 신고할 수 있느냐?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요. 다음 소속 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요. 다음에 감사원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 그러니까 뭐 경찰서라든지 뭐 이런 데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신고를 받은 사람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제 이게 해당이 되는지, 이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관계 확인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해서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관련된 어떤 제재를 받고 소속기관도 나름대로의 어떤 징계 처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행정벌이나 아니면은 형사처벌을 받을 대상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때 이제 관할 법원으로 이제 이첩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반 시 신고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런데 1번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속 공공기관 및 감독기관 네 해당됩니다. 다음 감사원 및 수사기관 가능해요. 근데 이제 관할 법원은 이제 신고할 수 있는 신고기관은 아니죠.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공소 제기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법원에서 이제 과태료 재판을 하거나 형사 재판을 해서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리거나 형사 처벌을 하게 되는데 관할 법원에서 신고를 접수하지는 않는다. 이걸 이제 우리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관할 법원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행정환류론과 관련된 법령과 관련된 10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행정환류론과 관련되어 있다고는 뭐 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청탁금지법에 주로 이제 좀 초점이 맞춰진 그런 문제들이었죠. 그 내용들 좀 분명하게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간 행정학 시즌 2 9번째 시간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가직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뭐 50일 정도, 한 달 반 정도 이제 시간이 남아 있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박차를 좀 가해야 될 상황이고, 이제 문제도 조금 많이 풀어보셔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 상으로는 이제 뭐 기출문제나 예상문제 풀이 이제 돌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들을 조금 많이 보시면서 그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좀 익히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온 주간 행정학 내용들도 그러한 문제 적응력을 기르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주간 행정학 이제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지방행정론에 대한 마지막 내용들을 하게 되면 이제 작년 9월부터 이제 6개월 동안 진행이 되었던 대장정의 막이 이제 내리게 되거든요. 끝까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6개월 이후에 이제 다음 시간 마무리된 이후에 이제 제공이 될 내용들은 기출문제들 중심으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볼까 해요. 그래서 뭐 반드시 뭐 그렇게 나온다라고 보장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들을 좀
이해해 보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직접적으로 좀 다루지 못할 것 같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 조금 모아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문제를 내는 거는 이제 다음 주로 끝이 나지만, 그 이후에 이제 기출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날씨가 점점 포근해지면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그 잠깐 조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날씨 포근해질수록, 아무쪼록, 여러분들 페이스 조절 잘 해주시고, 특히 이제 문제풀이가 진행이 될 때는 상당히 좀 스피드하게 그 내용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집중하셔서 수업에 좀 몰입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최선 다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 끝까지 잘 지켜 나가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지방행정론 문제 들고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